3월 21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승용 대표님 개의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제22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합니다. 주승용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헌정사상 네 번째 전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당하는 부끄러운 날입니다.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무려 13가지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에도 불복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하지만 조사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충실한 조사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우병우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병우는 지은 죄가 크지만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속도를 내서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어제 사당 원내대표가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주장해왔던 해운대 LCT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그 시기는 대선 이후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제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21일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음 주에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대규모 유통법에서의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등 경제 민주화 관련 3개 법안을 역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개혁 입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문제, 그리고 초기 대선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이 달라서 오는 27일 만나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발표했다가 3시간도 안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정부는 기상 악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인양업체 선정 당시에 당초 예정가보다도 훨씬 저렴한 금액을 제시해서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도 부실한 기술력을 드러내며 커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를 포함한 유가족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무려 3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정부는 세월호가 온전하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양 과정에서 무분별한 취재는 통제를 해야 하지만 의혹과 논란이 없는 제대로 된 인양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취재는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오늘부터 공포 시행이 됩니다. 정부는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이 최대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후 9시 반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번째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네 번째 전직 국가 원수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판결을 승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국정 공백과 혼란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만 개인적인 정치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이러한 국정농단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난 4.13 총선에서 만약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면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나 그리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그런 개방적인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판결을 승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국정 공백과 혼란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피해자 행세나 변명은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죄를 가중할 뿐입니다. 13가지 혐의 외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극성 댓글 부대가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니 참으로 망신스럽습니다. 그 대상은 백악관 홈페이지부터 워싱턴 포스트, CNN, 영국의 BBC 홈페이지 등에서 탄핵, 찬반 등에 대해 한국어로 막말과 욕설을 주고받고 결국은 상대를 박상호나 종북 좌파라는 비난으로 도배를 한다고 합니다. 댓글 한류의 세계 무대 진출이라고 해야 할지 씁쓸합니다. 보다 못한 외국 네티즌들이 집안 싸움은 다른 곳에서 하라고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들을 차단하라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합니다. 댓글 부대에게 나라 망신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공동으로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댐, 보, 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녹조 문제는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애초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입니다. 정부는 댐 저수지에 비축 수당을 방류하고 또 보수위를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춰서 운영하면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의 남조류 세포수가 22 내지 36%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낙동강 하천 창녕보의 경우에 남조류의
1ml당 세포수가 22,000에서 14,000으로 36%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이미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인 1000의 14배이고 경계 단계인 1만의 1.4배입니다. 게다가 이 감소 효과조차 지속기간이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운영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다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방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또 보수위를 낮출 경우에 물고기 이동 통로인 어도와 양수장 시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도 16곳 개선에 422억 원, 양수장 25곳 개선에 216억 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조 조금 줄이자고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자는 게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각계각층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을 투입해서 속전속결로 해치운 것입니다. 녹색 성장 정책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보해 철거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자연은 함부로 손대면 재앙이 된다는 사실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대우조선 구조조정 청문회 때 저와 야당 의원들이 경고했고 또 우려했던 일이 결국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조 원의 혈세로 겨우 부지해온 대우조선 해양을 또다시 국민 혈세를 퍼부어서 살려내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서별관 회의를 통한 4조 2천억 원의 지원 이후 더 이상 지원은 없을 거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지만 이후에 2조 8천억 원의 출자 전환을 단행했고 예산으로 수조 원 규모의 공공선박도 발주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다 망라했는데도 또다시 1년 반 만에 최소 6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서별관 회의에서 4조 2천억 원의 지원을 결정할 당시에도 허황된 전망의 실사보고서로 국민과 정치권을 기만했습니다. 당시 실사보고서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6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추가 지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를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민과 정치권을 기만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 해양이 도산하면 57조 원이 증발해 버린다면서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계산한 57조 원은 국민을 협박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허수일 뿐입니다. 건조 중인 선박에 기투입된 자금 26조 원의 경우 현재 잔여 수주 물량 109척에 대해서는 이미 건조가 90% 완료됐기 때문에 인도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또한 금융시장 비용 22조 원의 경우도 배를 인도하면 사라져버리는 RG 비용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융 비용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과정에서 조정되고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간접 고용인력의 인건비 2조 원은 실업급여 등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피해 1.4조 원과 상거래 업체 피해 5.8조 원 등은 금융지원 등 별도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정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망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모두 그로 인한 직간접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책은행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끝없이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4조 2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과 채권자들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인 것입니다. 200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대우조선에 대한 위험 노출액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4조 원 이상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들은 1조 3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출을 해준 기업은 망하고 있는데 은행은 오히려 재무 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국민 혈세로 은행과 자본가들의 이익만 챙겨준 꼴이 되었습니다. 부실 대기업에 집중된 정책금융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쓰여야 할 귀중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낳게 되고 국책은행의 부실을 초래해서 결국 국민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됩니다. 정부가 수차례 천명해 왔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자신이 없다면 차기 정부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에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서별관 회의라는 밀실 회의에서 거짓 보고서를 바탕으로 4조 2천억 원을 대우조선에 지원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한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과 대선의 혼란 속에서 또다시 같은 국정농단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 또 지역위원장 등 12명이 우리 어제 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 지역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민원실장 등 핵심 요직을 맡았던 12분께서 우리 국민의당에 입당하셨습니다. 이 12분 모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야권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섰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고 값집니다. 분명 정권 교체를 위한 당의 보배가 되어주실 겁니다. 이분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혼란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민주적인 정당은 국민의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패권 정치, 패거리 정치가 뿌리박힌 다른 정당과는 달리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며 수권 능력을 갖춘 유일한 정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 외에도 지방원을 비롯한 국민의당에 입당한 뜻을 밝힌 제야 인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율이 끝나는 대로 계속해서
입당 인사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정한 최소 3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을 수용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먼저 보여주기식 국회 보고로 정부의 대구조선해양에 대한 오판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책 실패는 수주 전망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된 바가 큽니다. 지난해 맥킨지 보고서가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2020년까지 3조 3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보고서를 무시하고 1, 2년 앞도 예상하지 못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오판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처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또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상선을 통해서 10여 척의 신조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크 폐쇄 직전인 서해안 유일의 조선소인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조선해운업의 부활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연명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조선회사와 조선업 밀집지역은 거제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는 급박한 금융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중요한 산업정책에 관한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서 조선산업 전체의 생존 방안과 함께 다시 논의하고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3월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법사위, 정무위 등 6개 상임위에서 4+4 회동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러 상임위에서 진전이 있는 내용이 제법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상임위별로 전체 회의와 법안 소위가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계속될 예정입니다. 3월 국회가 대선 전의 마지막 국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공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검찰 출두 상황을 고려해서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